그래도 어제보다 낫죠. 어제 미세먼지 많아서 오늘 고영하 회장님 오시는데 걱정했는데 날이 맑게 계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가 그 3층하고 4층에 청년 창업센터를 열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언제든지 와서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 컨텐츠도 듣고 같이 하는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4번 행사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렌디 설명회이고 뭐 오피스 아워도 있고 커피 클럽도 있고 수도권에서 하는 행사를 매달 저희들도 하나씩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고 앞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은 좀 모르는 분이 안 계셔서 소개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고벤처 포럼도 하시고 실제로는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님으로 계신 고영하 회장님 모시고 지역 창업하고 투자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30분 정도 듣고요. 나머지 시간은 저랑 궁금하신 거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영하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일까? 창업하신 분들이에요. 창업하신 분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 창업 안 하신 분들은 투자, 엔젤 투자 하시는 분, 엔젤 투자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투자 하시는 분들. 그또 뭐 창업 지원 기관에 계신 분들이 하여튼 반갑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이 창업하고 엔젤 투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창업이 필요한지 이거 지금 되나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와서 한미 동맹을 이렇게 강화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또 이제 걱정을 해요. 중국 사람도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 거래가 많은데 또 중국이 또 뭐 보복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날에 우리가 사드 뭐 설치했을 때 중국이 우리 경제인들 상당히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한테는 그런 걱정이 있죠. 미국하고 가까우면 중국이 또 어떨까? 중국하고 좀 가까워지면 미국이 어떨까 하는. 근데 이제 뭐 우리 대한민국이 어쨌든 지정학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뭐 이런 러시아 이런 틈바구니에 꽤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5천 년 동안 참 힘들게 대한민국이 살아왔죠. 근데 현대사만 하더라도 뭐 일본한테 당했고 또 뭐 전쟁도 당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걱정을 해야죠.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야 할 건가. 좀 어떻게 보면 서글프고 좀 처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굳이 미국, 중국 눈치 보고 살아야 하나. 그냥 우리 당당하게 대한민국이 자존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미국이나 중국 눈치 안 보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때 과연 방법이 뭘까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니콘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니콘이.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 가치가 1조가 되면은 1조가 넘은 기업을 유니콘이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가 유니콘 1000개만 만들면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정말 리스펙트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근데 과연 이제 유니콘 1000개 만드는 게 쉬운 일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2019년에 코로나 바로 오기 전이네요. 2019년도에
일본 오사카에서 그 당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였고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누구예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 아마 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군가 했으면은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독일 메르켈 총리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어때요?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은 뭔가 잔뜩 못마땅해 하고 있고, 메르켈은 뭔가 좀 시니컬하게 가짠타는 듯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 대통령 앞에서 저런 표정을 짓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앞에 가면은 일본의 그 당시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그냥 살살 웃음 치고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런 표정은 절대 못 짓죠. 뭐 워낙에 점잖은 분이시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거고. 근데 독일의 총리는 미국 대통령 할 일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지금 독일하고 미국하고 그 국력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세계 1등 국가고 인구도 3억 2천만,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8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돼요. 인구도 4배에다가 뭐 모든 부분에서 미국이 훨씬 부강하지요. 그런데 독일 총리가 미국한테 저렇게 당당한 이유가 뭔가, 그걸 봤더니 이런 거예요. 세계에 히든 챔피언이라고 있습니다.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이라고 그래요.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 히든 챔피언은, 강소기업은 요즘 말로 말하면 유니콘이에요, 유니콘. 근데 이 강소기업의 정의는 뭐냐면은 매출액이 한 5천억에서 5조 정도 되는, 이게 아주 큰 기업은 아니죠. 매출액 5천억에서 5조니까 그런 정도 규모의 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면 각 산업 분야에서 1, 2등 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업 분야에서 1, 2등 하면서 매출액이 한 5천억에서 5조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을 강소기업이라고 합니다. 히든 챔피언이라고. 이 기업들이 없으면 세계가 안 돌아가요. 만약 미국에서 우주선을 띄우려고 그러면은 그 강소기업의 부품들이 있어야지 그 우주선이, 뭐 중국에서 우주선 띄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런 강소기업이 전 세계에 몇 개가 있냐면 약 한 3,500개가 있어요. 3,500여 개의 아주 강소기업들, 히든 챔피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 1,500개 정도가 독일에 가 있는 거예요. 반틈 정도가 독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죠, 독일이. 미국에 몇 개 있냐면 미국에 350개 있어. 독일에 1,573개가 있는데 미국에 350개가 있고, 일본, 우리가 2020년도에 그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때 뭐 여러 가지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 상당히 갈등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부품 장비들을 한국에 수출하지 마라 하고 아주 억지를 부렸죠. 그게 뭐냐면 일본에 있는 283개의 그런 히든 챔피언 강소 기업들이에요. 그런 걸 믿고 우리한테 그렇게 억지를 부렸는데, 그 일본이 283개야. 그러니까 독일 1573개에 비하면은 뭐 6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예. 그 정도로 독일이 이런 강소 기업이 많아요. 독일뿐만 아니라 바로 독일 어권이죠.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독일어 사용을 해요. 거기가 또 170개, 한 340개, 한 2,000개가 거의 그쪽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독일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 독일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독일이 만약에 뭐 어깃장 부린다고 부품 안 줘버리면 미국이고 중국이고 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총리는 미국의 대통령이든 중국의 뭐 시진핑이든 누구든 간에 자기 헐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 있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해가지고 10년 후에 우리가 유니콘 1000개만 만들면 그러면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나라가 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7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예요. 국민 소득 그 당시 500불도 안 됐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지금 70년 만에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을 했고, 또 뭐 요즘에 BTS, 저는 5,000년 역사에서,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면 BTS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뭐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BTS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래라는 것은 어쨌든 영어로 노래를 불러야지 세계에서 히트곡이 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한국말 섞어갖고, 물론 영어도 요즘 부릅디다만 한국말로 노래 부르려고 세계에서 저렇게 성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요즘엔 뭐 BTS뿐만 아니라 뭐 블랙핑크도 있고 트와이스도 있고 뭐 지금 대한민국의 이 K컬처라는 게 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뭐 오징어 게임, 뭐 기생충, 뭐 또 이번에 칸 영화제 보니까 거기서도 뭐 큰 대박이 나게 생겼더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그 스타트업들을 키워내면은 10년 안에 유니콘 1000개 만드는 건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팁스라는 시스템이에요. 이번에 이제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팁스 프로그램의 운영사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앞으로 경남에서 창업원 분들한테 아마 큰 기회들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팁스 프로그램을 저희 그 엔젤 투자협회에서 이제 2013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2,000개 우리가 팁스 기업을 키워냈는데, 이제 올해만 해도 한 500개 우리가 팁스 기업을 우리가 발굴해내요. 근데 이걸 이제 저는 빨리 정부하고 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노력해서 1년에 500개가 아니라 1년에 2,000개씩만 하자. 팁스 기업을 1년에 2,000개 키우면은요, 그러면 10년이면 2만 개예요. 2만 개 중에서 저는 5%, 1,000개만 우리가 유니콘 만들자. 그 2030년도에 저는 이대로 가면 우리가 유니콘 1,000개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니콘 1,000개는 어떤 의미냐면은 1,000조예요, 1,000조. 예. 현재 우리 GDP가 1,900조입니다. 1,900조인데 10년 후에 우리가 이 팁스 창업을 활성화해가지고 1,000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삼성전자 3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뭐 걱정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유니콘 1,000개만 앞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면은 뭐 어떤 문제라도 다 극복이 돼요. 뭐 미국, 중국 눈치 안 보도 볼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젊은이들 정말 좋은 일자리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세금 많이 거두니 그런 가지고 복지해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복지국가 만들 수 있고 다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하기 저는 나름이라고 봐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또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과연 10년이라는 세월이 그게 가능하냐? 10년이라는 세월이, 앞으로 10년은요 지난 100년의 변화보다도 훨씬 큰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하급수의 시대라고 그래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기하급수의 시대, 익스포넨셜 이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인류의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 기간이 얼마 걸렸냐면 10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18세기에서 19세기 100년 지나야지 인류의 지식이 2배로 늘어났어. 그런데 19세기에 20세기 들어오니까, 20세기 들어와서 인류의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25년이 걸려. 그러니까 4배가 빨라졌죠. 100년 걸리는 게 25년, 4배가 빨라졌죠. 근데 지금 오늘 현재 인류의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 기간을 따져 보니까 1년 걸려.
이게 25배가 또 빨라졌어요. 그렇죠? 근데 2030년 앞으로 10년 후에 그러면 인류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 기간은 얼마 걸릴까?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단 3일이면 돼, 3일. 그게 또 100배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0년의 변화보다도 앞으로 10년의 변화가 훨씬 클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빠른 시대에 어때요? 우리한테 기회가 많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창업해가지고 옛날에는 1조의 기업 가치를 만들려면 최소한 20년 아니면 30년, 40년 해야지 1조 기업이 탄생을 해요. 근데 요즘은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한 5년, 10년이면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1조짜리 회사가. 그런 시대를 이제 가면 갈수록 그 기간이 더 짧아져요. 2, 3년에 이제 1조짜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해 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같이 역동적인 사회가 그런 기회를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세요. 세계 10대 그 시가총액 10대 기업을 보면은 우리가 10년 사이에 2010년하고 2022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10대 기업의 2010년에 10대 기업 중에서 다 사라졌어요. 하나만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만 살아남고 9개가 다 바뀌는 거예요. 10년 사이에 이렇게 상전백회가 돼요. 세계 10대 기업 시가총액 10대 기업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제 변화가 조금 느린 편인데 우리가 10년 비교해 보면 3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LG전자 3개 남고 나머지 7개는 또 바뀌는 세상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뀌고 지금 이 산업만 하더라도 여러분 10년 전에 쿠팡 마켓컬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잖아. 쿠팡 마켓컬리랑 1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회사라고. 근데 이 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신세계 롯데보다 더 훨씬 커요. 예, 이 회사가. 그 다음에 은행만 하더라도 보세요.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이런 은행 가치보다도 1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카카오뱅크, 토스 이런 거 없었잖아요. 10년 전에는. 근데 카카오뱅크나 토스나 이런 회사들이 이런 은행들이 이 기존의 은행들보다 훨씬 더 기업 가치가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빨리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혁신을 누가 이루어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십시다. 우리가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의 혁신을 누가 하냐면 다 큰 기업들이 혁신을 이뤄냈어요. 뭔가 발명하면 다 대기업들이 이뤄버려요. 근데 지금 현재 세상의 혁신은 누가 일으켜내냐면 대기업이 아니라 전부 다 스타트업들이에요. 창업한 기업들이 혁신을 이뤄내고 있어. 지금 어쨌든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자동차 산업에서의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내연기관차 타던 게 이제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큰 변화가 흐름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로 우리가 갈 거라고 다들 뭐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혁신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뭐 100년, 200년 된 회사들이 많죠. 뭐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독일의 벤츠, BMW, 폭스바겐, 뭐 일본의 토요타, 한국의 뭐 현대 이런 기업들이 그러면 이 지금 자동차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누구죠? 미국의 테슬라라는 기업이에요. 테슬라 2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이라고. 2003년도에 창업한 기업이에요. 그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 산업에 가장 혁신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인공지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공지능 없으면 여러분들 이제 아무것도 안 돼. 창업한 팀들이 인공지능을 활용 못 하고 있으면 투자받기도 어려워요. 모든 산업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누가 가장 앞서서 혁신하고 있느냐? 구글, 뭐 애플, 뭐 많죠. 근데 그런 기업이 아니고 우리 이세돌 이긴 그 바둑 알파고 기억나시죠?
그 알파고를 만든 회사가 영국의 딥마인드라는 회사예요. 영국의 젊은 여러분들 같이 젊은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창업해가지고 만든 회사예요. 그 딥마인드가 지금 인공지능에서는 가장 앞선 혁신적인 회사가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그 딥마인드를 이제 혁신적이니까 구글이 돈 주고 샀죠. M&A를 했죠.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드론 보세요. 드론 요즘에 드론이 또 뜨는 사람인데 드론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은 중국의 DJI라는 스타트업이에요. 그 DJI가 지금 어쨌든 드론 산업에 가장 앞장서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모빌리티 요즘에 뭐 카카오 뭐 택시 뭐 이런 거 이제 우버라고 미국에 있는 거고. 하여튼 이런 혁신들을 다 주도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 예? 코로나 백신이 1년 만에 뚝딱 만들어지잖아요. 그 제일 좋은 백신이 mRNA 백신이라고 우리가 하는 모더나하고 화이자 백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백신은 과연 옛날에 누가 만들었냐? 다 무슨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모크라든지 뭐 세계적인 100년, 200년 된 그런 제약 회사들이 다 그런 백신을 만들어냈는데, 이번 코로나 백신은 그 100년 된, 200년 된 회사들이 만든 게 아니라 10년 전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스타트업이 이 백신을 만든 거예요. 미국의 모더나라는 백신 회사, 그 다음에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라는 스타트업이 백신을 만든 거예요. 그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화이자가 사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이자가 양산을 해서 우리가 만든 거 화이자 백신이라는 것은 화이자가 만든 게 아니라 바이오엔테크라는 스타트업이 만든 백신을 우리가 맞고 있는 거예요. 이 모더나나 바이오엔테크라는 회사는 1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회사. 이렇듯이 모든 산업에서 가장 혁신적인 그런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스타트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스타트업들 육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신기술을 무장한 그런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10년 지나면은 세계에 주도하는 그런 유니콘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우주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주 산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기억나신가 모르겠지만 미국의 나사라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우주 산업은 전부 다 정부가 했어. 나사도 미국 정부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중국 우주선 막 띄우는 건데 이것도 중국의 항천공사라고 중국 정부가 하는 거예요. 러시아 우주 산업은 미국, 중국, 러시아 정부가 주도해 가지고 해왔던 산업. 근데 지금 중국에 저렇게 로켓을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일회용이야, 일회용. 로켓이 일회용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로켓을 쓰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 그런데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스페이스X는 미국의 스타트업이에요. 로켓이 쏘아 올리고 다시 돌아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 비행기 타고 또 다음 타고. 근데 지금까지 로켓은, 우주선 올리는 로켓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야. 근데 그것을 이 스페이스X라는 미국의 스타트업이 재활용이 가능한 10번씩 재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걸 못 만들고 있는데 미국의 민간 스타트업이 저걸 가능케 하는. 그러니까 모든 혁신은 스타트업들이 주도해 나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10년에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방의 소멸이에요. 그전에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수도권으로 전부 사람들이 몰리고 있으니까 갈수록
지방에는 나이 든 사람들만 남고 그러니까 기운이 빠지고 쇠퇴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서울 가서 살면은요 일자리는 있을랑가 모르지만은 대단히 힘들어요. 부동산 가격도 비싸지, 공기도 안 좋지, 삶의 질은 창원 사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왜 서울로 갑니까? 서울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까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창원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여러분들이 만들면은 서울 갈 필요 없죠. 창원에 사는 게 훨씬 낫죠. 요즘은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창원이 서울보다 훨씬 살기 좋은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창업만 활성화하면은 그러면 저는 창원 사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창원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좋은 창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건가? 그걸 우리가 고민해 가지고 창업 생태계를 잘 만들어서 창원에서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창업해 가지고 그런 유니콘, 뭐 히든 챔피언 이런 기업들을 많이 만들면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대표적인 그런 도시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가 한 2개를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스웨덴의 말메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스웨덴의 말메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거제야. 조선업의 전 세계 메카였어요. 근데 스웨덴의 그 조선업이 일본이 조선업에 뛰어들고 한국의 조선업에 뛰어드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조선업이 몰라 그래요. 그 말메라는 도시가 인구 37만 도시가 20만으로 그냥 오그라들어. 도시가 완전히 폭망을 한 거죠. 근데 이 도시가 다시 살아났어.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금 유럽의 가장 혁신적인 도시가 돼 있어. 그게 뭐냐면 창업을 활성화한 거예요. 도시에 젊은이들 모아가지고 창업을 시키고 거기서 IT 기업, 바이오 기업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니까 다시 인구가 늘고 아주 활력 있는 도시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로체스터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로체스터라는 도시는 뉴저지에가 있는데, 이 로체스터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은 코닥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코닥이라는 회사, 필름 만드는 코닥이라는 회사 본사가 있어요. 로체스터에. 그때 그 직원이 6만 명이 있어요. 6만 명. 회사 직원이. 그 로체스터라는 도시가 완전히 코닥 그 직원들로 이제 도시가 유지가 되던 도시인데, 코닥이 망해버리니까 어떻게 도시가 완전히 폭망이죠 또. 근데 이 도시가 또 다시 살아났어. 여기도 또 창업을 활성화해가지고 그런 뭐 다양한 바이오 기업 뭐 그런 도시로 다시 거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원도 청년들 창업을 잘하게끔 해가지고 좋은 기업 만들어내면은 얼마든지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창경센터가 결국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구심점 역할을 해서 저는 창원 같은 경우에 경남 뭐 부울경 합쳐서 1년에 이런 그 기술 벤처를 한 500개씩만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그러면 뭐 정말 걱정이 없죠. 이 창업 생태계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초기 시드, 종잣돈 투자해주는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정부 지원만 가지고는 창업 생태계가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젊은이가 창업하고 싶은데 종잣돈 뭐 한 2천에서 한 몇천에서 몇억 정도 필요한 그 돈을 여기서 누군가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 저는 잠재적 엔젤 투자자가 많이 있다고 봐요. 뭐 의사, 변호사, 사업에서 돈 번 분들, 뭐 여윳돈 뭐 몇억, 몇십억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있거든. 근데 그분들이 엔젤 투자라는 게 뭔지를 몰라서 투자를 못할 뿐이지 알면 얼마든지 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엔젤 투자 교육을 받고, 엔젤 투자라는 것이 모르면 못 하는 거거든. 엔젤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라는 이런 교육을 받고 또 젊은 창업가들하고 서로 네트워킹 하다 보면은 그 투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창업 투자해주고 그 친구들도 성장해서
성공하게 되면은 또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엔젤 투자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젤 투자만 가지고 기업들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후속 투자가 또 이루어져야 돼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몇 천에서 몇 억이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몇십억, 몇백억 정도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근데 만약에 이런 성장 펀드가 없으면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투자 받아가지고 기반을 닦았는데 더 투자를 받아야 돼. 보니까 여기는 없어. 그럼 어떻게? 서울에 가야지 투자를 받아. 그러면 이제 서울로 떠나버린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했던 게 다 돌아오면 타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경남에서 이런 성장 펀드를 만들어야 돼요. 스케일 펀드를. 한 몇천억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후속 투자를 해주면은 여기에 이제 그런 창업 생태가 잘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칠 일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기업을 많이 만들죠. 그러면 창원에 있는 인재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라오스, 미얀마, 뭐 그러니까 미얀마 같은 나라에 그것도 그 인구가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그 독재 국가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 나라에도 우수한 인재들 많이 있거든. 그런 인재들이 만약에 한국 창원에 와가지고 창업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쫓아오지요.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가 뭐냐? 미국 실리콘밸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 실리콘밸리에 전 세계 모든 똑똑한 인재들이 몰리잖아요. 왜냐면 거기 가면 투자 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 그리 가는 거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 다 있잖아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뭐 테슬라, 엔비디아, 뭐 웬만한 기업은 다 실리콘밸리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창원에 가면은 젊은이들한테 기회가 있다.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그런 유능한 젊은이들이 다 아시아로 몰릴 거 아닙니까? 아니, 창원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들이 몇 년만 지나면 세계적인 회사를 뚝뚝뚝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잘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가 그걸 잘해서 싱가포르는 뭐 말레이시아 사람 또는 뭐 인도네시아 사람 누구 온다. 인도, 한국 사람도 거기 가면은 기술력만 있다고 인정받으면 10억 투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싱가포르 가려고 그러지. 이 경남에서 그런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우수한 인재들한테 우리 10억 투자해 주겠다. 그러면 전 세계 인재들이 다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창원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아까도 우리 이동영 센터장한테 이야기했지만은 테크 비자 주자. 테크. 기술이 있는 사람들한테 비자를 주자. 그게 테크 비자거든요. 예. 실리콘밸리는 다 그런 걸 줘요. 그러니까 그런 인재들이 실리콘밸리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엔젤 투자에 대해서 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엔젤 투자하고 우리가 벤처 투자하고는 구분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벤처 투자하고 엔젤 투자 구분을 잘 못해요. 벤처 투자는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 매출도 일어나고 이익도 나고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뭔가 계량적 지표가 있어. 그걸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주고 투자해가지고 이제 상장시켜가지고 이제 엑스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벤처 투자예요. 벤처 투자는 뭐냐면은 자기 돈 갖고 투자를 안 해. 남의 돈, 물론 자기 돈도 조금 있지만은 대부분이 남의 돈 가지고 LP들 돈 받아가지고 투자를 해주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벤처 투자라는 것은 그냥 투자 자체만 소위 FI라고 해가지고 돈만 투자하는 거죠. 근데 엔젤 투자는 성격이 전혀 달라. 엔젤 투자는 창업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만 보고 아무런 지표가 없어. 이 사람들 매출이라는 것도 아니고 뭐 성장성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 기술만 보고 처음에 투자를 해줘야 하니까 대단히 힘들죠. 그러니까 뭐 이 기업이 잘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엔젤 투자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엔젤 투자는 내 돈 가지고 내가 투자는 그러니까 요즘 내 돈 내산 그런데 내 돈 내투예요. 내가 내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라.
그리고 엔젤 투자는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끝까지 돌봐주는 거죠. 멘토링 해주고 어쨌든 그 기업이 잘 되게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고 키워주고 후속 투자 연결시켜주고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고 그런 게 엔젤 투자예요. 단순히 돈만 투자해가지고 그냥 뭐 회수만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엔젤 투자하고 벤처 투자하고는 그런 구분이 있고 엔젤 투자는 물론 규모가 작죠. 한 몇 천에서 몇억 정도까지가 엔젤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엔젤 투자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 2년 안에 쓸 돈 가지고 투자하면 안 돼요. 마음도 조급해지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만날 수가 없어. 엔젤 투자는 이 돈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 소위 인내자본, 뭐 10년, 20년 지나도 나는 그 돈 없어도 나는 산다. 하는 돈 가지고 투자할 때 성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엔젤 투자라는 것은 아주 초기 기업이니까 이 기업이 성공하기까지는 최소한 뭐 한 5년, 뭐 7년, 8년, 10년 정도는 기다릴 줄 알아야지만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젤 투자자들이 이제 가장 겪는 애로가 뭐냐? 좋은 팀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잖아요. 좋은 팀을 투자를 해야지 뭐 말도 안 되는 팀 투자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엔젤 투자라는 것은 진짜 뭐 주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비상장 주식이니까 성공 못하면 뭐 휴지라고 종이딱지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팀을 골라내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뭐냐면은 이런 그 포럼을 쫓아다니고 발품을 팔아야 돼요. 뭐 어떤 창업 경진대회라든지 어떤 창업팀들을 많이 만나야 하니까 그리고 스스로 그런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해도 되고 다른 좋은 포럼들이 있으면 쫓아다녀요. 엔젤 투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3F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그 창업팀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투자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처음 본 사람 제가 무슨 재미로 투자를 합니까? 그 사람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만 보고 투자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시면 하다못해 치킨집을 하나 내도 같은 치킨집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거든. 근데 그 사람은 한 번 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그런 역량, 사업 수완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그런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엔젤 투자할 때는 꼭 몇 개월 지켜봐야 돼. 계속 만나보고 지난달에 와서 한 이야기, 이달에 와서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맞는지 지난번에 했던 말과 이달에 와서 한 이야기가 맞는지 또 팀원들은 계속 있는지 이걸 지속적으로 관찰한 다음에 신뢰가 생겼을 때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업팀들 오면 투자 받으려면 우선 당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투자를 먼저 받아라. 왜냐하면 당신을 지켜본 사람들은 가족이고 친지고 친척들이니까 그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당신들 지켜봤을 테니까 당신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투자해 줄 거 아니냐.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집안에 있는 뭐 친척 조카들도 어떤 애는 좀 성실하고 똑똑하고 뭐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 어떤 애들은 좀 게으르고 뭐 이런 애들은 투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소위 패밀리 프렌드한테 투자를 받는 것을 엔젤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바보 풀이 뭐냐면은 그런 신뢰도 없이 그냥 기술이 번쩍이고 뭐 아이디어가 반짝이니까 또는 뭐 창업한 친구가 학벌이 좋아. 뭐 그것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 실패하거든. 사람을 보지 않고 기술만 아이디어만 겉만 번들이한 거 보고 투자하면 대부분 실패해요. 저도 그런 실패를 초기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창업팀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 됨됨이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인성이 좋고 리더십이 있고 역량이 얼마나 출중한가 이런 걸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회장님 잠깐만. 저희 센터가요. 30분 동안 강의하면 쉬어야 돼요. 아 그래. 예, 다 끝났는데. 아니 잠깐 쉬고 뒤에는 좀 이따 다시 그럴까? 이야기 오케이. 드리니까. 예. 선수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잠깐만 앉으시고 제가 질문 좀 받고 그럼 이제 그럼 다 했어, 다 했으니까. 예. 질문 받고 이야기 좀 나누시고 또 하실 말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가시고 싶으신 분 없으시죠? 예. 혹시 지금까지 들은 강의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뭐 더 이야기 나누시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이제 오랫동안 배웠는데 운동하세요 평소에? 운동하죠. 왜? 이게 뭐 청년처럼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저도 청바지 입고 싶어도 나이 드니까 청바지 입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면바지 편한 거 입는데 어떤 운동하세요? 뭐 우선 아침에 달려요. 달리신다고요? 아침에 조깅 오. 하루에 조깅 하여튼 한 1시간 해. 오. 오늘 또 아침에 새벽에 조깅하고 온 거지. 오. 조깅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헬스. 그 매일 아침마다 꾸준히 그걸 루틴처럼 그렇지. 이렇게 하세요? 그렇지. 매일 해요. 턱걸이하고 네. 푸시업하고 달리기하고. 그러시구나. 그거 매일 해. 네. 그래서 꼿꼿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잘 들으시죠. 자, 질문.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창원에서 지금 모바일 쿠폰 사업하고 있는 초이스콘이라는 이름으로 모바일 사업하고 있는 썬기프트의 정훈수라고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지방에 있다 보니까 저희 인식은 좀 서울 쪽에 좀 투자 이런 게 좀 집중돼 있을 것 같은데 좀 지방에서도 뭐 엔젤 투자나 뭐 벤처 투자나 엑셀레이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뭐 어떤 식으로 좀 하면 되는지 어느 정도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지 방법과 규모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받기 위한 방법과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지방에서 투자 이런 게 일어나는지. 지방 투자는 네. 지방에서 뭐 초기 투자 말씀이죠. 초기 투자가 규모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투자는 1,000만 원대부터 한 1억 정도까지는 자주 일어나고 그보다 큰 규모로 일어나는 케이스는 아직 많지 않아서 저희가 팁스를 하게 된 계기도 10억 정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0억 정도는 있어야 이게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이 정도 되는데 그 전까지 돈은 그냥 연습하는 정도니까 10억 단위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은 1억 미만. 그 정부 지원 자금이 대부분 5천만 원대잖아요. 그죠? 그걸로는 내가 진짜 본격적으로 해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1억대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찾아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은 아직은 이제 엔젤 투자 생태계가 잘 안 만들어져 있어요. 미국은 엔젤 투자자만 30만 명이야. 엔젤 투자자만 30만 명. 30만 명이 엔젤 투자자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엔젤 투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엔젤 투자가 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어서 그래서 우선 초기 기업들이 그러니까 어떤 자금이 필요한 부분을 결국은 정부 지원 자금을 좀 활용을 하셔야 돼. 예, 어쨌든 정부가 그래도 창업팀들한테 돈을 지금 많이 풀고 있잖아요. 예, 그것을 최대한대로 잘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한 1억 정도까지는 초기 자금을 정부 지원을 받아서 확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친척이나 친지들한테 좀 투자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칭 펀드라는 게 있어. 3F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 3F 중에 그러니까 바보가 안 좋은 거고 두 개는 엔젤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나 친척들한테 투자 받는 게 지극히 정당해. 그 정상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 친구 친척들한테 먼저 투자를 받아. 그리고 이제 이 바보는
그런 신뢰가 없는 걸 투자해 주는 사람을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창업을 하셔가지고 그 돈이 필요한데 정부 지원 자금 다 썼고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주변에 나를 잘 아는 사람들, 나를 모르는 사람은 투자해 줄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좀 투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조달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정부의 엔젤 투자 매칭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 1억을 투자를 받으면 정부가 1억을 또 이 사람 당신은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은 사람이니까 1억 투자 받았죠. 그래, 그럼 그건 믿고 우리도 1억을 투자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매칭으로 투자를 3억까지 해줘. 그러니까 만약에 매칭을 3억을 받아오면은 3억을 투자해 주고 지방은 1억 5천만 받으면 2배로 3억을 매칭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매칭 펀드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 그거 인사 한번 하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심리를 뚫어보잖아. 그 옆에 심리 뚫어보는 분 계신데, 그거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거 나쁜 뜻이 아니고 저는 길들여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원래는 늑대였는데, 그죠? 누가 주름 먹이에 계속 익숙해지면, 그죠? 귀여워지잖아, 그죠?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이 필요는 한데 그렇다고 거기에 몰입되기 시작하면 투자받기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투자받는 건 힘드니까 훨씬 더 쉬운 방법을 찾게 되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투자받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1억 이상이 필요하면 저기 부산이나 서울로 가서 받으셔도 됩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예, 저기 흰 와이셔츠 입으신 분.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 전문 개인 투자자 제가 자격을 얻고 서울 쪽에 있는 지금 투자조합 몇 군데에서 지금 투자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역 생태계에서 투자를 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 지인은 참여를 시킬 수 있는데 좀 불특정한 분들, 그러니까 투자를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으기가 좀 많이 출자자들. 네, 힘들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는 팁이 있으실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출자자들을 만약 개인 투자자 만들면은 거기에 참여할 분들을 모으는 방법 그걸 여쭤보시는 거예요? 네, 투자자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을 제가 어디서 좀 만나야 돼요? 지역에서는 좀 만나기가 엔젤 협회 어렵더라고요. 처음 만드실 때 사람들을 네. 어떻게 이렇게 네. 모으고 그게 하셨나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투자자들을 모으는 게 대단히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엔젤 투자 교육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엔젤 투자자들이 엔젤 돈은 자산가들은 꽤 있어요. 지역에도 상당히 자산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투자라는 게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뭐 이런 정도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코인 투자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성공률이 높지 않아요. 근데 엔젤 투자가 오히려 더 잘만 하면은 훨씬 더 성과가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엔젤 투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그 지역에다가 엔젤 투자 교육센터, 엔젤 투자 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엔젤 투자자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하고 창업가들하고 네트워킹하는 모임도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그런 그 투자 생태계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쪽 광주권하고 전라도 광주권하고 대전권은 그 엔젤 투자 지원센터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 여기는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그걸 저희가 만들려고 그래요. 경남하고 쪽으로. 그러면 그 엔젤 투자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런 잠재적 엔젤 투자자들하고 만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그 투자 조합을 결성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동현 센터장이 이제 그걸 하셔야 돼. 엔젤 예. 투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많이 모으셔가지고 예, 그래야죠. 그분들 교육시키고 서로 간에 네트워킹 하게끔. 예.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는데
지역에 돈 많은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주로 서울에 가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 여기 지역에서 출자하고 펀드 지역에서 만들 수 있을까? 저희 센터도 고민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은행권에 오래 계시던 분이 저기 은행에 가보라고, 고액 자산가들 거기 다 있다고, 예? 거기 가서 설명회를 좀 하고 예, 하면 거기 출자 후보들이 제일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엔젤 투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지금 뭐 그런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잠재적 투자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걸 접해보질 못하니까 몰라서 투자를 안 하는 거거든. 이걸 잘 가르쳐주고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면은 그럼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제가 실제로 작년에 제가 고액 자산가 분들을 그 전문 기술 제가 부산 교육할 때 같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 자격은 얻었는데 다들 이제 매칭 펀드나 이런 걸 제가 하자고 하면 말씀이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 그냥 하면 이때까지 해왔던 투자고 어떻게 성공되는지 방정식을 알고 있는데 재미로는 할 수 있겠는데 그냥 너 재미로 할래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러면 지인한테는 제가 그냥 투자하면 그냥 저랑 같이 놀러 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럴 바에는 좀 애초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의 이런 네트워킹이 있으면 같은 마음으로 좀 학습도 하고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예, 의미였습니다. 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포럼이나 그런 것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궁금하신 거? 예. 예. 저도 이제 뭐 우연찮게 그 뭐 경남이 뭐 이런 거에 선정이 됐다는 그 신문을 보고 뭐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여튼 이제 페북에서 이걸 봤어요. 경남 창조 혁신센터에서 이런 걸 한다는 거를. 예. 그래서 또 뭐 하는 건지 이제 궁금해서 사실 오늘 왔어요. 저는 이제 그냥 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하여튼 모 회사에 이제 엔젤 투자 회사에 자문도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한 상태에서 이제 오늘 이런 강의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처음 이제 이런 데를 접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친구들도 있어요. 관심은 있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거지? 그냥 지금처럼 주식하면 괜찮고 뭐 요즘은 좀 뭐 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뭐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투자해서 뭐 한 5군데 중에 한 군데만 걸려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자체를 몰라요. 이런 홍보도 제가 하여튼 친구의 페북을 통해서 이걸 봤기 때문에 여기를 오게 된 건지, 그걸 안 봤으면은 뭐 여기 올 이유도 없었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게 마케팅이고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여기 내려와서 산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 알았어요. 저희가 페이스북 광고를 한 지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돼서 그래요? 예, 앞으로는 자주 그쪽으로 통해서 SNS 통해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팁스가 어떤 프로그램, 팁스 말고 엔젤 투자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팁스라는 게 뭔지 궁금하세요? 아니 팁스도 저는 궁금한 게 뭐 아까 얘기하신 게 팁스라는 것도 제가 들어봤는데 그냥 뭐 스타트업 하는 건지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용어들이 좀 예. 신선해요 사실은. 팁스는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수준, 원래 팁스를 기획하시고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 이야기해서 그 프로그램이 지금처럼 작동되도록 하시고 직접 운영도 엔젤 협회에서 하시거든요. 팁스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 거기에 운영사로 지금 신청해서 받은 거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창업을 해서 성공할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연구실에 있던 오래 연구 활동을 했던 분이라든지 대기업에 다닌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좀 준비된 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창업하려니까 무서워서 돈이 자기가 갖고 있는 5천만 원, 뭐 1억 이 정도니까 그걸로는 생활비 하기도 빠삭하니까 빠듯하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은 있어야 10억 정도는 시드를 투자를 해줘야지 내가 사업을 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 민간에서 1억을 투자 받아오면
정부가 R&D 자금, 연구 개발 자금 명목으로 9억을 이렇게 매칭해 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0억을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창업을 할 용기를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몇 년째 하시고, 한 8년째 하시고 계신가요? 8년째 하면서 우리가 아는 스타트업들 대부분이 팁스를 통과해서 스타트업이 된 거예요. 대부분 받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엔젤 투자가 이제 팁스에 투자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가요? 아,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운영사는 엑셀러레이터라는 사람이 그런 투자를 하고 팁스 운영하는 거고요. 1억을 투자할 수 있는 그 펀드를 갖고 있는 운영사들이 저희 같이, 뭐 엔젤 투자는 팁스 이전 단계, 예, 훨씬 더 작은 규모로 좀 많은 곳에 하는 개인 투자자를 엔젤 투자라고 합니다. 팁스는 기업이고요. 거기 운영사들은 기업이고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집단이고요. 그 전에 개인적으로 자기가 창업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사람 알아보는 눈이 있거나 하는 분들이 주식 투자 대신에 이제 시작하는 기업들한테 투자하는 거를 엔젤. 사실은 뭐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엔젤 뭐 교육 그렇게 한다는 거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어딘가에 이제 홍보가 되고 알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우연찮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마케팅을 하실지도 좀 궁금은 한데 어쨌든 지금은 여기 지금 엔젤 투자 교육 시스템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죠. 여기는. 근데 이제 수도권은 오래전부터 서울 경기 쪽에서는 엔젤 투자 교육을 계속 해왔어요. 매달. 그러니까 이제 잘 홍보가 돼 있고 시스템 작동을 하는데 지방이 그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재작년부터 이제 지방에도 만들자 이런 엔젤 투자 교육, 엔젤 투자 지원 뭐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자 해가지고 광주 전남권하고 대전권은 작년에 두 군데가 만들어졌고 이제 올해 아마 이 경남권 부울경하고 그다음에 경북권 그쪽이 올해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면은 그 센터에서 이제 이런 홍보들을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하고 그런 잠재적 엔젤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시키고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 이제 아직은 여기는 안 만들어져서 그러는데 이제 올해 만들어지면 그렇게 역할을 해 나갈 겁니다. 지금은 엔젤 클럽이라고요. 그러니까 투자 모임, 동아리 모임처럼 투자를 개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클럽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그 엔젤 클럽이 여기 지역에도 여러 군데 있고요. 그 중에 한 곳을 운영하시는 분이 오늘 참석하셨어요. 예. 아, 예. 그런 모임에 나가셔도 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예.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제 엔젤 투자 클럽장 겸 경남 1호 엑셀러레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파트너스의 이문기 대표라고 합니다. 예, 회장님하고는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었고 특히 코로나19 오기 전에 경남 창조기지 회기센터와 센터장님 오시기 전에 적격 엔젤 교육도 본부장님하고 의논해갖고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전문 엔젤 투자자 교육도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모든 그 교육 이런 게 다 중지돼 가지고 얼마 전에 본부장님하고 간담회하면서 올해는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을 창조경제회기센터와 협의를 해가지고 특히 제가 또 경남 지역 엔젤 클럽 엑셀러레이터 벤처 캐피탈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5월 31일 날 중기청에서 간담회를 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교육 과정도 만들고 하려고 또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코로나19도 좀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회기센터와 같이 더불어 교육 과정도 진행하고 그렇게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 그 회장님 그 매칭 펀드가 이제 소진이 돼가지고요. 이제 지금 대부분의 지역이 다 소진이 됐거든요. 경남도 50억 매칭 펀드 만들어가 소진이 거의 다 됐는데 추가로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 안 그러면 이제 성장 펀드 그 사다리 펀드를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정부하고 어쨌든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이제 새 정부가 또 들어섰으니까 예, 또 새롭게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청년 창업 센터라는 거를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행사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 중심의 생태계를 이제 만들고 보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벤처 포럼의 성장 과정이나 그런 게 저희한테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작할 때 어떤 상황이셨는지, 그다음에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그런 경험을 약간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그날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아까 지금 그 투자자 분도 어쨌든 뭐 같이 투자할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저 창업팀 하는 분도 엔젤 투자자 만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보가 서로 교류가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창원의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은 매달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에 매달 모여가지고 창업자, 투자자, 또 창업 관련자들 뭐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모임이 지속이 되면은, 그러면 그 모임이 계속 발전해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자연스럽게 투자자들 모임도 만들어지고 또 창업가들도 또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포럼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정기적으로 저희가 데모데이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모데이와 함께,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고벤처 포럼은 발표도 하지만은 창업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장으로도 고벤처 포럼이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마지막 화요일 날 고벤처 포럼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창업가, 투자자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변호사라든지 또 세무사라든지 어떤 창업에 지원해주는 분들, 그런 분들도 함께하고, 특허 변리사 뭐 이런 사람들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창업가들의 애로사항들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는 그런 모임을 계속 해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상당히 많은 갈증들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창원 이 경남 창조인재혁신센터가 이 창업의 허브 역할을 하려면은 그 포럼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포럼에 우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도 함께하는, 그러니까 뭐 창원시장이라든지 또는 경남도지사라든지 또는 창원대학 총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까지 함께 하는 그런 모임으로 발전해 가면은 저는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걸 기대해 봅니다. 제가 그 고벤처 포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2007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하던 사업을 이제 SK 브로드밴드한테 넘기고, 그러고 이제 그때가 제가 55살 때인데 회사를 넘기고 나니까 이제 뭔가 하긴 해야 하는데 창업하기는 좀 나이가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까 고민하다가 젊은 사람들하고 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빨리 변하는데 그냥 뭐
인생이 좀 따분할 것도 같고 그래서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은 시대의 변화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시대의 변화를 안 놓치려면은 결국은 젊은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는 게 좋겠다. 근데 뭐 젊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줄 리가 없잖아요. 뭐 55살 먹은 꼰대를 왜 만나줍니까? 커피 그래서- 사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사겠다. 커피만 사갖고, 커피만 사갖고는 안 되고 밥을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살 테니까 나하고 놀자. 대신에 내가 당신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은 나의 창업 경험 이걸 공유해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여러분들한테 공유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창업한 친구들 7명을 제가 모았어요. 그러니까 7분하고 나하고 8명이 이제 첫 모임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창업팀 막 한 1년도 안 된 친구들이죠. 창업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들이 7명이 나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내가 이제 나름대로 멘토링을 해줬죠. 근데 이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다음에 올 때는 또 한 명을 더 데리고 오고. 그 매달 조금씩 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창업팀들은 느는데 나 혼자만 멘토링 하기가 힘들어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또 나같이 멘토링 해줄 수 있는 또 그 투자해 줄 수 있는 친구들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점차 모이다 보니까 뭐 한 20명이 되고 30명 매달 그냥 늘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 70명, 100명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변호사도 참여하고 변리사도 참여하고 세무사도 참여하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고 또 창업원 팀들도 이제 자기들 발표 기회를 좀 주라 해가지고 이제 창업팀들도 그 제일 처음에는 한 팀 발표하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2팀, 뭐 3팀, 4팀 많을 때는 한 10팀씩 발표를 하고 그랬죠. 요즘에 이제 그것도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4팀으로 우리가 한정을 해버렸는데 그렇게 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수가 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그 포럼을 여기서 하실 때 너무 숫자에 이렇게 얽매이지 마시고 10명이 모인들 뭐 수명이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괜히 뭐 별로 창업에 뜻도 없는 사람들이 뭐 100명, 200명 모여봐야 별로 그 실속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런 정보가 교류가 되고 또 투자자와 창업가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발전해 가면은 좋지 않을까. 실리콘밸리의 힘은요, 가장 큰 힘이 뭐냐면은 가서 보니까 매일 저녁에 미덥이에요. 어디선가 미덥이 일어나. 매일 저녁에 어디선가 그런 모임이 이루어요. 소모임들이. 그래서 창업가하고 투자자들 또 창업가끼리 뭐 이렇게 해서 매일 저녁 모이니까 거기서 막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네트워크 효과가 있잖아요. 만나야지 뭔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저는 창원에 그런 창업 생태계를 만들려면은 한 달에 한 번이나 작은 소모임이라도 계속 만나게 막 만들어줘야 돼요. 투자자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모임이 많아지면은 이 창업 생태계가 저절로 활성화가 되거든요. 예. 네. 매달 보고 있는데 그 한 4팀 중에서 한두 팀은 불경 팀이더라고요. 발표를 하는 팀이. 네, 그 친구들은 사실 우리 이쪽에서 IR 행사나 이런 거를 할 때 그 발표를 하시라고 해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팀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섭외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또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떻게 가려내서 4팀, 3팀만 딱 하시는 건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사실 부울경에도 그런 정기적인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고벤처 포럼을 롤모델로 해가지고 하는 행사를 기획을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벅스데이라고. 근데 이제 각 부울경 지역에 이제
각 이해관계라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딱 정기적인 시간에 딱 고정적으로 개최를 하고 또 다 그 수도권의 분들을 모시고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어떻게 그렇게 다른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그렇게 고정적으로 오랫동안 그 행사를 하게 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벤처 포럼도 제일 처음에는 아주 소수로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컨텐츠도 빈약했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축적이 된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그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걸 너무 그렇게 이렇게 외부로 비춰지는 뭐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마시고, 처음에 한 10명이든 20명이든 진정성 있고 창업에 대해서 정말 뭔가 갈증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모임을 하다가 오래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게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만 마음을 안 먹고 대신에 매달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단디 포럼 같은 경우도 격월로 했거든. 2달에 한 번.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놓친다고. 그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잖아 우리가 매달 마지막 뭐 우리 같은 경우 고벤처 포럼 마지막 마지막 화요일. 그럼 그 화요일은 사람들이 그때는 고벤처 포럼이 가야지. 딱 예측이 되잖아요. 그 비워둔다고. 근데 이제 2달에 한 번만 하더라도 이달에 했는가 안 했는가도 모르고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참여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매달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가 요즘 부울경 팀들을 최근에 제가 몇 개 팀 참여시킨 게 뭐냐면은 한 3개월 전에 제가 부울경 이제 여기서 그 IR 대회 하는데 제가 심사위원으로 갔었어. 가서 보니까 괜찮은 팀들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팀들한테 내가 한번 고벤처 포럼 와서 발표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발표를 하시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발표팀을 뽑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이제 그 발표팀 뽑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그렇게 골라내는 거죠. 예. 처음에는 시스템이 없었는데 이게 좀 성장하면서 시스템이 생겼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해는 돼요. 저희는 예산이 들어가서 행사를 하니까 실적으로 참여자 숫자가 나오고 그게 적으면 이제 혼나니까 가능하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를 찾다 보니까 우리가 적은 숫자가 와도 그냥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모임의 진정성이 중요해요. 거기다가 참고로 고영아 회장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내가 뭐라 하면 특히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면은 다 사람들이 알아요. 이 사람들은 뭐 그냥 형식적으로 모임을 하는 것이지 뭔가 진정성이 없다 하면 사람들이 한 번 오고 다음엔 안 와버리거든. 그리고 오는 마음의 그 마음가짐도 틀리고 그러니까 항상 진정성이 있는 모임이 저는 돼야 할 거라고 봅니다. 도에서도 오셨으니까요. 이제 행사 카운트 갖고 뭐라고 안 하실 겁니다.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 창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알게 돼서 참석하게 됐는데 좋은 말씀 듣고 참 감명 깊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 궁금한 게 창업자들이나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유니콘 기업을 1000개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킨다고 하셨는데 1000개가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는 없을 것이고 요 차근차근 진행되고 또 기간도 길게 잡아야 될 것 같은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그걸 창업을 할 사람들 그리고 그 기업을 유지할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계획되고 있는 좀 학생이나 예를 지금 창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미래 지금 학생들 뭐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창업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게 자기가 미래에 어떻게
자기 꿈을 그리는데 그런 로드맵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교육 과정이나 학교나 그런 거에 그 예정이나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아, 예. 앉으세요 이제. 아, 그 대학생이세요? 아, 아니, 졸업했어요? 직장인입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후세를 생각해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는 거가 이게 정부 세금으로 운영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성과가 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창업은 운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죠? 방법이 있다. 창업에서 성공이라는 게 아주 크게 성공하는 거 말고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학교에서 가르친 게 다 그 방법을 가르친 거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처럼 창업도 성공하는데 실수 덜 하고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가 저희가 센터가 가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계속 축적하고 있고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계속 초등학교는 아니고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에는 제가 여기 달려 있잖아요. 이게 교육 프로그램 이름인데 가서 여기 창원대나 경상대, 경남대는 이거 투어하면서 교육을 해요. 그다음에 고등학생들도 경남대 학생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 위탁을 해서 고등학교도 한 20군데 정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예,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게 어릴 때 이렇게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지 나는 회사에 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훈련 받으니까 창업하기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창업 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는 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 창업 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시켜요. 소위 이제 앙트프로너십이라고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시키는데 미국의 그 기업가 정신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카우프만 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유치원 프로그램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에 있는 그 각 단계별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받은 학생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하고 사회에 나와서 진로를 추적을 해보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우선 뭐 자산 형성에서도 한 30%가 더 많고 또 뭐 어떤 여러 가지로 더 낫더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을 정도로 그런 교육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그 대학이나 선발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있는데 앞으로는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교육 체계가 좀 변화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창업을 해가지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설계해가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업을 생각을 하죠. 어쨌든 뭐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월급을 주든 공무원은 국가가 월급을 주는 거고 아니면 사기업은 회사가 월급을 주는 거고 그래서 들어가서 하면은 시키는 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방법이 하나는 능동적인 방법이 있고 하나는 수동적인 방법이 있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법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나는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겠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세상의 변화가 느렸기 때문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 우리나라. 뭐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한 60살에 정년하고 나와서 대충 뭐 퇴직금 받아서 살다 가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직장 들어가 봐야 그 직장이 아무리 길어봐야 20년 점점 더 짧아집니다. 그 직장의 안정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이 앞으로 20년 후에는 한 60%는 없어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의 안정성은 대단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이라고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 들어갔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살 거냐? 이건 훨씬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다. 오히려 젊었을 때 막 나와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차라리 창업을 해가지고, 물론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한 10년 동안 실패도 해보고 뭔가 혼자서 뭔가를 해보려고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한 10년 동안 하다 보면은 터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이 한 40살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세상의 변화가 오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능동적으로 인생을 시작한 사람은. 근데 수동적으로 살아간 사람은 한 20년 뭐 그래 월급 잘 받고 잘 지냈어. 그럼 나이 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이제 그 직업이 없어져. 그럼 이 사람은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삶에 적응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뭐냐면은 소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좋은 직장 다니다가 한 60살에 은퇴하고 나와가지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가야니까 뭐래요? 대부분 프랜차이즈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다가 대부분 70, 80%가 망해요. 망하고 이제 그때 50대, 60대 완전히 그냥 망해갖고 그냥 주저앉게 되면 그때는 뭐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살래? 50대 가갖고 그렇게 프랜차이즈 하다가 망하고 살래? 아니면 차라리 20대, 30대 때 차라리 한 서너 번 망하더라도 그때는 뭐 30대 때 망해도 금방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내 두 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40세 이후에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떤 길을 살래? 저는 당연히 능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키워야지만이 앞으로 미래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는 젊은이들한테 창업을 권유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고민을 해봐야 하고, 또 우리 사회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은 젊은이들한테 대부분 공무원 되라고 부모들이 다 그래요. 내 자식 공무원 되라고 그런다고. 그 대학 졸업하고 한 55명 졸업은 50만 명 졸업하는데 한 30만 명이 고시 공부하고 앉아 있어. 이건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예. 공무원 몇 명이 아니, 대한민국은 똑똑한 사람들은 다 공무원 하려고 그래. 됐어요. 우리 센터 직원이 창업하는 게 제일 낫다고. 좀 더 휴직하고 창업시켜야 돼. 몇 명 보이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좀 많은 정보를 개인이 접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지금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오프라인 모임이나 이렇게 창업 모임이나 그렇게 해서 토론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떻게 보면 유튜브나 그런 영상 매체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좀 교육 과정이라든지 창업에 필요한 것, 그런 노하우 같은 거를 좀 접할 수 있는 게 창구가 좀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창업에 대해서 의지는 있지만은 좀 막막하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좀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은 좀 진행 과정,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행착오 같은 것도 좀 영상으로 남겨서 좀 공개적으로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언제든 접하고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창구도 좀 필요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력 장려센터에서 좀 만드시죠. 네. 창업 캠프 없으세요? 창업 캠프. 있습니다. 창업 캠프 있죠? 예, 아까 그 2층이 그 창업 캠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뽑아가지고 창업 교육도 시키고. 그 제가 이제 이제 창업 시장에 처음 접하셔서 그런데 유튜브에 올라가서 스타트업이라고 치면 예? 엄청 있어요. 제가 나중에 링크 잡아서 주시고, 예. 하여튼 더 많이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오늘 그 훌륭한 인생 상담 해주신 것 같아서 어우 개꿀이다, 그죠? 오늘 잘 왔다, 그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야기 듣고 싶지만 마지막 하실 말씀이 좀 남아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 마무리 멘트 한 1분 정도 듣고 이제 오늘 행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가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져요.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계신 젊은이들은요 한 150살까지 살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 이동영 센터장은 120살. 지금 이 젊은이들은 150살까지 저는 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의술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예. 옛날에 같으면 이 코로나 백신 만드는데 10년 걸렸어요.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는데 문제는 직업이 안정하지 못해요. 지금 아무리 좋은 기업 들어가 봐야 20년 안에 대충 떠나야 돼. 그러면 남은 인생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한 50살까지 뭐 어쨌든 월급 보고 살았어. 그러면 150살 살면 10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뭐고 살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그거 못 살아요. 내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그걸 살아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150살을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 설계를 해보셔야 돼. 그러면 그 설계의 출발점은 내가 능동적으로 살 건가 수동적으로 살 건가. 당연히 능동적으로 살아야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책임져야지 여러분들 부모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은 여러분들한테 어디 가서 꼭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아니면 공무원 이걸 원하시는데 저는 부모님 말씀 들으면 결국은 후회할 거라고 봐요. 부모님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 부모님들은 자기들이 살던 시대의 경험은 그랬어. 근데 미래는 그분들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긴 시간 동안 좋은 강의 해주신 고영하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모임이 중요하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그렇게 생각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런 행사 가질 거니까요. 저희가 운영진에서 이메일로 좀 뿌리고 할 거니까 자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